네, 공황장애와 DSM-5의 진단 기준과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 생리, 인지, 행동주의적 관점과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으로 1번은 반복적인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 강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다음 중 적어도 4가지 또는 그 이상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10분 이내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 하위유형으로 첫 번째, 심계항진, 심장의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두 번째, 땀 흘림. 세 번째, 떨림 또는 전율. 네 번째, 숨 가쁜 느낌 또는 숨 막히는 느낌. 다섯 번째, 질식감. 여섯 번째, 가슴 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일곱 번째,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복부 불편감. 여덟 번째,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띵함 또는 어지럼증. 아홉 번째,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 열 번째, 감각 이상. 11번째,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2번째,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위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 두 번째로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발작이 1개월 또는 그 이상 동안 적어도 1회 있을 때에 첫 번째로 추가적 발작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나 걱정. 두 번째, 발작과 관련된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행동의 변화. 세 번째로 장애가 물질, 예를 들면 남용약물 또는 투약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네 번째로 이러한 장애는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공황장애는 설명드리자면은 공황 발작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입니다.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강한 공포감 혹은 불안감이 시작되어 일정 시간 10에서 20분 정도, 보통 1시간 이내에 지속되었다가 빠르게 혹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인데, 이 동안에 여러 신체적, 인지적 증상이 수반됩니다. 즉, 공황 발작 동안 개인은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잃고 미쳐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강한 공포를 느낍니다. 또한 심계항진, 심장 박동수의 증가, 땀흘림, 떨림, 숨가쁜 느낌, 흉부통증,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복부 불편감, 현기증, 어지럼증 등의 여러 괴로운 신체적 증상도 겪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서 생리, 인지, 행동주의적 관점의 원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불안과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각자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학적 취약성이 다른데, 과잉호흡 이론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들의 경우 호흡 기능과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생물학적 결함 때문에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정상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호흡이 공황 발작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인은 질식 5경보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공황장애 환자는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한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 중추의 질식 경보기가 이산화탄소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잘못된 생리적 해석을 내려 호흡곤란을 느끼게 만들고 과잉 호흡과 공황 발작까지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뇌의 청반, 또 가바 벤조디아제핀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분석적 관점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공황 발작이 불안 유발 충동에 대해 방어가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성공하지 않았을 때 비교적 약한 정도로 있던 신호불안이 갑자기 압도하는 두려움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외견상 특별한 심리적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탐색은 종종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심리적 유발인자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물론 공황 발작의 경우 기저의 생리적 취약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처음 발병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비율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합니다. 특히 부모의 사망이나 이별 등의 사건은 강한 연관이 있는데, 더욱이 삶의 초기에 겪은 어머니의 상실은 아버지의 상실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하면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사망이나 이별 등으로 불안정했던 사람들은 대상 항상성을 잘 발달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개인의 불안 조절 능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고 결국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황 발작의 치료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공황 장애에는 심환계, 3환계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신경 전달 물질 체계 중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약물이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각각의 약물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3환계 항우울제 중 하나인 이미프라민은 현기증, 구강건조, 성기능부정 같은 강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는 이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에 적응할 수 있거나 이런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이 공황 발작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는 공황장애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통 공황장애의 치료에는 노출 기법을 사용한 행동치료와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인지치료가 함께 병행되어 사용되며 동시에 이완기법과 호흡훈련 같은 불안 대처 기법이 교육됩니다. 노출기법은 외적 공포 상황뿐 아니라 내적인 사상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황 발작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신체 감각에 대해 환자를 노출시키는 기법으로서 공황 발작을 특정 신체 감각에 학습된 경계 반응으로 보고 이 특정 신체 감각과 공황 반응 간의 연합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의자에 환자를 앉히고 돌려서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운동을 시켜서 심박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황 상태와 비슷한 신체 감각을 유발합니다. 신체 감각에 대한 노출은 점진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다음으로 광장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상적 특징과 광장공포증의 진단기준 DSM-5의 진단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의 5가지 상황 중 적어도 2가지 또는 그 이상 상황에 대해 현저한 공포나 불안을 나타낸다. 하위 유형으로 첫 번째, 대중교통수단 이용, 개방된 공간, 폐쇄된 공간,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두 번째로 개인이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나 무기력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첫 번째 공황 상황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공포나 불안이 유발된다. 네 번째, 공포 상황을 회피하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거나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지닌 채 견뎌낸다. 다섯 번째, 공포 상황의 실제적 위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공포나 불안이 지나친 것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공포나 불안, 회피 행동이 6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된다. 일곱 번째, 공포나 불안, 회피 행동이 심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의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여덟 번째, 만약 다른 의학적 상태, 예를 들면 염증성 장질환, 파킨슨병 등이 존재한다면 공포, 불안이나 회피 행동이 명백하게 과도해야 한다. 아홉 번째로 공포, 불안, 회피 행동이 다른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광장공포증의 원인으로 생리인지행동주의적 관점과 정신부의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생리인지행동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행동억제성, 신경증적 성향, 부정적 정서성, 불안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불안 민감성 등의 생물학적 취약성이 광장공포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 골드스타인과 체인 블리스가 공포에 대한 공포 가설로 광장공포증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광장공포증 환자들이 개방된 장소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공황 발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장공포증 환자의 경우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장소뿐만 아니라 점차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확산되어 나중에는 밖에 나가기를 꺼리거나 동반자가 있어야만 외출하는 회피 행동을 보입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광장공포증에 대해서 아동기 때의 부모 상실과 분리 불안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즉, 광장공포증 환자는 공공장소에서 혼자 있게 될 때 아동기에 가졌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에 따르면 부모의 상실이 미치는 충격은 주요 우울장애에서보다 공황장애에서 3배나 높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의 치료에는 행동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광장공포증의 행동치료는 환자를 공포상황에 반복적으로 직면 혹은 접근시키는 노출기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자는 가장 공포를 적게 느끼는 상황부터 시작하여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실제 공포 상황과 점차로 가까워지도록 점진적으로 대면시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운전하게 한 후 다음에는 혼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식으로 단계를 높여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자는 공포 상황에 있는 동안 실제로는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치료자가 노출 연습에 동행하기도 하고 환자가 스스로 노출 연습을 구성하게 하면서 연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심리적 대처 기술, 유한이나 호흡 훈련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불안 대처 기법과 함께 실시된 점진적 노출 기법은 광장공포증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70%의 환자가 불안과 공황 상태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광장공포증적 회피 행동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장공포증의 약물 치료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항우울제 약물과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되며 광장공포증은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각각의 단독 치료에 비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범불안장애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범불안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은 첫 번째로 여러 사건이나 활동, 일 또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나타난다. 두 번째로 개인은 걱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세 번째로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 이러한 증상들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며칠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 중에 3가지 또는 그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 첫 번째로는 안절부절 못함 또는 긴장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 두 번째는 쉽게 피로해짐, 세 번째는 집중 곤란 또는 마음이 멍해지는 느낌, 네 번째 과민한 기분 상태, 다섯 번째 근육 긴장, 여섯 번째 수면 장애, 큰 네 번째로요 불안, 걱정 또는 신체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다섯 번째로 장애는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6번째, 이러한 장애는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임상적 특징으로서의 범불안장애의 불안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불안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이나 취업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불안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곧 그 일의 해결과 함께 더 이상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잠시 이에 대한 걱정을 접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불안장애 환자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일이 동시에 걱정의 대상이 되며 중요한 한 가지 불안 문제가 해결되면 곧 다른 불안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불안으로 어떤 과제에도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생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부동성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SM-5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불안과 걱정이 적어도 6개월간 계속되는 것을 진단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범불안장애의 원인으로 생리, 인지,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불안장애의 생리적 특성들과 기저의 인지적 과정에 관한 발견이 제시됨에 따라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여겨지던 원인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불안장애에 대해 차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생리적 반응에서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안장애, 특히 공황장애는 공통적으로 불안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크게 각성되는 생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즉,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한 준비태세로 신체의 특징적인 반응 등, 이를테면 심박항진, 빠른 혈류의 흐름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범불안장애에서는 다른 불안장애에서처럼 이런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 대부분의 생리적 지표, 즉 심박, 혈압, 피부전도, 호흡률에서 범불안장애는 다른 불안장애의 경우보다 반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불안장애가 없는 정상인과는 뚜렷하게 다른 생리적 반응을 한 가지 나타내는데 바로 근육 긴장입니다. 이들은 만성적으로 근육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특징적인 생리적 반응의 기저에는 어떤 인지적 과정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범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위협 자극에 크게 예민한데, 특히 그 위협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즉,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위협을 더 빨리 지각하며 중립적이거나 다소 모호한 성질의 정보나 사건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원래부터 이들이 위협이 되는 단서들의 주의가 편향되어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보다 무의식적 혹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일반화된 불안 그 자체가 하나의 장애인 것처럼 취급하는 관점을 지향합니다. 그 대신 불안을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신호로 보고
따라서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성격 구조 간의 역동적 불균형에 의해서 불안이 경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불안은 원초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욕구와 이를 초자아가 처벌하고자 하는 위협 간의 갈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불안은 자아에게 위험한 욕구, 충동이 의식으로 표현, 방출되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하여 자아가 이 압력에 대항하여 방어를 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범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범불안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하여 그 치료 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벤조디아제핀이 범불안장애의 주요 치료 약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약물은 자극에 대한 과민성을 저하시키고 사고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약물의 효능이 유약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4주에서 8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감소시키는 정도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진정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다량 복용하는 경우 인지적, 운동적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인지적 기민성이 떨어져서 직장이나 학교 일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약물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내성이 형성될 뿐 아니라 심리적, 생리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성질이 커서 복용을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용을 중단하면 여러 가지 금단 현상과 함께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은 일시적인 위기나 스트레스 사건으로 유발된 불안을 단기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사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원인에서 언급되었듯이 범불안장애 환자는 불안이라는 감정과 불안 유발 심상에 수반된 부적 정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초점은 환자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심상을 형성하게 만들어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코백 등은 이러한 치료 기법을 범불안장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이것이 단순히 지지만 해주는 심리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장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